KBS 기자들과 함께하는 원탁의 기자들 KBS의 서영민, 김준범, 석민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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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중국 쪽에서 들리는 특히 경제 뉴스가 뭐 이렇게 밝은 게 없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막 위기가 막 코앞에 있는 것 같고 아마 지난주부터 그랬을 텐데 국제 경제 뉴스는 전부 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아니면 뭐 대차대조표 불황 이런 얘기로 막 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다. 회사 이름도 처음 들어본 뭐 비구이 위안 바람도 힘든 이런 뭐 새로운 기업들이 다 힘들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게 뭐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라는데 나는 왜 이름도 몰랐지? 근데 여기가 무너진다고? 근데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솔직히 약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른 회사인 것 같아요. 비구이 위안이랑 백개원이랑 다른 건가? 컨트리 가든이랑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컨트리 가든. 뭐지? 예, 이거를 헷갈립니다. 한자어대로 부르느냐 아니면 중국의 원어대로 부르느냐 영어 이름으로 부르느냐. 네. 근데 또 이게 그냥 원어를 살리는 게 또 취지라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벽계원이라고 부르면 편하지만 비구이 위안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헝다 완다그룹 사태 뭐 재작년 작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비구이 위안이 핵심이 되어 있고 근데 핵심은 이게 부동산 쪽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부실이 커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기가 다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었고 약간 좀 세밀하게 보자면 가격이 떨어진 건 맞는데 중국 부동산 가격 자체는 올 초에 바닥을 쳤다는 평가가 있고 지금은 조금 회복했다는 얘기는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일본하고 다르게 보는 분들이 있는 건데 근데 거래량은 급감한 게 맞습니다. 이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에는 중국 1위 업체인데 개발 업체인데 근데 주로 2, 3선 도시에서 개발 사업을 하던 업체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하던 업체인데 올 연말까지 한 14만 가구한테 열쇠를 줘야 된답니다. 아하.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 다 스톱된 겁니다. 그러니까 1위 업체가 난리가 났으니 일단 받아야 될 사람들이 키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업체가 난리가 났으니 자재 업체, 뭐 엔지니어링 업체 그 밑에 깔려 있는 다른 건설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다.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기업들 사이에서 돈이 돌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 지금 이제 중국 부동산 관련 뉴스를 쭉 찾다 보니까 저는 이 숫자가 가장 이제 눈에 꽂히던데 공실, 그 우리로 치면은 미분양 같은 거죠. 네. 우리는 미분양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니까 중국의 이제 공실인 아파트가 1억 3천만 채래요. 네. 1억 3천만 채. 그게 중국 상상이 안 되죠. 물론 이제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야 되지만 중국 전체 아파트의 5분의 1.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체 20%가 미분양이나 공실인 상태인. 비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이 지은 거죠. 너무 많이 지어서 지어도 안 팔리는 거고 그 대부분의 공실 미분양이 아까 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베이징, 상해 이런 일진급 도시들이라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우리로 치면 우리도 이제 부동산을 수도권 부동산, 지방 부동산 구분해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지역에 몰려 있고 이 지역에 몰려 있는 걸 가장 많이 지은 회사가 비구이 위안이라는 중국 최대 업체의 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지금 위기가 도드라지는 거고. 근데 저는 그 막 계속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을 보면서 아까 뭐 제가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혼란스러워서 약간 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근데 중국은 시장 경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정부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하라면 이리 가려면 이리 가고 저리 가려면 저리 가는 회사인데. 그렇죠. 국가. 이걸 회사 국가인데 네. 왜 이걸 놔둘까? 왜 이렇게 되게 놔둘까? 저는 그게 더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전의 흐름을 생각하면 사실 한 4년 전쯤에 이제 그 부동산 개발 회사들한테 이 그 규제를 했잖아요. 대출이랑 그다음에 뭐 주식 채권 발행을 좀 제한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1년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건데 그게 이제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고 그다음에 지금 또 최근에 이제 주택 경기 좀 부양을 하려고 부양책을 나름대로 내놨는데도 그게 먹히지 않으면서 지금 그 중국 정부가 의도치 않았던 위기가 좀 세게 터져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중국은 말씀하셨듯이 토지가 국유화돼 있으니까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토지 이용권을 지방 정부한테 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팔아야 되는 지방 정부들도 지금 재정의 타격을 받은 거죠, 같이.
중국이라는 경제가 어떻게 굴러왔느냐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네. 물론 이게 문제가 아닌 측면도 있을 거라는 얘기도 좀 해야겠긴 하지만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살죠. 일본은 내수로 먹고 삽니다. 물론 수출도 하지만 미국도 내수 소비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서 무슨 그 요소가 가장 중요하냐. 소비가 중요하냐.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이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 투자가 중요합니다. 지난 한 40년 동안 한 GDP 한 40~50%를 끊임없이 투자해 오면서 그 투자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니까 새롭게 성장할 수 있고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왔는데 이게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어제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거든요. 지난 중국 40년이 끝났다 뭐 이런 기사였어요. 근데 투자를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를 이 건설 사업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땅 파서 뭐 성장한다는 얘기했는데 중국이야말로 그런 나라인데 특히 지방 정부들이 엄청나게 빚을 많이 끌어와서 그걸 투자를 해서 SOC를 만들어 놓으면 이 SOC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 옆에 사람들이 땅을 사서 개발업자들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올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토지 이용권을 받고 토지 이용권을 받아서 이용료를 받아서 다시 또 SOC 투자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라면 선순환인데 과잉 투자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2선, 3선 도시들 그렇게 개발 안 된 도시들의 네. 온갖 산골에 엄청난 현수교를 깔고 세계 최장 다리 뭐 최고 높이 다리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깔아가면서 투자를 했는데 아무도 안 다녀서 그렇게 막 몇 조 원을 들여서 지은 도로를 통행 금지시켜 놓고 그래요 요즘. 그 정도로 지금 뭐 1억 채가 빈집이라고도 하는데 SOC들도 이용하지 않을 걸 엄청나게 지어놓고 고속철도도 엄청 지어놨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이 너무 많고 이런 식으로 비효율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게 둬도 될까? 지방정부와 개발업자들이 저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품을 만들어 놔도 될까? 유령 도시가 생기는데 뭐 그렇죠. 이런 쪽으로 걱정이 되면서 중국 정부가 억눌렀죠. 억눌렀던 점 하나 그리고 이런 종류의 성장이 더 이상은 이렇게 거품을 만들면서 성장이 될까 하는 게 민간업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진 점.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측면에서 위기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인프라 부동산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를 위한 투자였고 그렇죠. 그게 네. 멈추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왔었고 우리가 관성적으로도 경기가 부진한데 그러면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거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거야. 이게 마치 우리 머릿속에도 공식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게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근데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그렇게 안 하겠다. 라는 의지는 되게 명확해 보이는 거잖아요. 음모론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부동산 위기 아니면 뭐 건설업 위기가 중국 정부가 일부러 만든 거다. 그 음모론의 극단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계획한 거다. 네. 저 회사들이 다 땅 다 팔게 만들어서 다 국유화해가지고 그 국유화한 거 가지고 우리가 중국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저러는 거다. 내지는 방금 말씀드렸듯 저렇게 지속 불가능한 거니까 멈춰야 된다는 판단을 3, 4년 전에 석 기자가 말했듯이 했고 그에 따라서 어쩌면 좀 사회적인 차원에서 경제정책에 접근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좀 눌러오다 보니까 부실은 터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헝다도 터졌고 1위 업체도 지금 터지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음모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중국 정부의 의도가 네. 의도적으로 현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것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시장 경제인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큰 기업들이 힘들면 산업은행이 들어가서 도와주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기업이 무너지면 나라 자체가 흔들린다. 그렇죠. 국가 기반이 흔들린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에. 근데 중국은 훨씬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가진 정부인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팔고 했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중국 정부 스스로도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된 퇴각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수술대에 올려야 된다. 예, 그럼 앞으로의 이제 상황이 시작은 의도였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의도처럼 질서 있는 퇴진이 계속될지 아니면 대혼란이 생길지는 사실 이제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무리 중국 정부가 강한 그립이 있다고 해도 모든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뭐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뭐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사실 비판들도 많고 특히 서구 언론 이제 어제도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뭐 40년 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던데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저는 서방의 언론은 우리가 걸러서 좀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비판적인 시선을 깔고 말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럼 진작 얘기했어야지 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자기들도 몰랐던 서구 언론도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질서 있는 퇴진이 되지 않고 혼란으로 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사실 모두가 모른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서구 언론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 일주일쯤 전에 쓴 기사들을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간다. 모른다라고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 베이다이허 회의 아니면 뭐 칩거라는 기간입니다. 휴가 기간이에요. 네네. 중국 지도부가 다 베이다이허라는 그 피서지로 가는데 거기 가서 다 잠궈놓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토론한다 그거예요. 그 토론하기 전에 중국 각 지방 관서에다가 관리들을 다 뿌렸다는 겁니다. 부동산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뭐 보고서를 올려봐. 그 올려봐 해서 나온 보고서의 내용이 아마도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뭐 금리 대폭 인하해야 되고 지금 정도 인하해서는 안 되고 대폭 인하해야 되고 또 중국 정부가 현금 이전 정책도 좀 써가면서 빚을 탕감하기도 하고 소비 진작책도 써가면서 해결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관리들의 지방 그 순찰 보고는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칩거 기간이 끝나고 이제 중국 정부가 시진핑 정부가 중앙 정부가 나와서 뭔가 해야 될 때 그때 무엇을 하느냐. 지금까지 저희가 말했던 건 일부러 초래한 측면도 있어. 아니면 뭐 이걸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려고 한 측면도 있어라고 했는데 만약 그런 거라면 지금부터 수습할 수 있어야죠. 근데 뭐 서구에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수습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지방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대차대조표에 드러나는 부채 이외에 지방정부가 만든 금융 그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 금융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빚이 수배에 달해서 너무 엄청나다. 그래서 이 빚이 해결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 중앙정부가 메스를 들이대면서 당근을 주면 해결이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봐야 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기 국면에서 산업은행 같은 그 정부 국책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위기에서 장부를 봤을 때 우리의 위기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야지 그 위기가 쉽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생각해보면 장부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문제가 됐던 그 서브프라임의 주택들이 어디 있는지 주소조차 알 수 없을 때 이제 그 정리가 안 돼서 위기로 촉발됐던 건데 위기가 커졌던 건데 근데 이제 그 중국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이제 대부분의 금융시장 메인 그 중국에 있는 주요 시중은행들은 그 큰 중앙의 공기업들한테 대출을 내주고 투자를 하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나 아니면 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사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잘 집계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지방 관리들 그다음에 그 지역 정부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걸 다 추적하고 어느 정도 어느 게 뭐 지금 신용 위험에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진짜 중국 내부의 위기가 곳곳에서 터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부동산 위기라는 거는 어느 나라나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고 사실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사실 그때도 리만을 파산시키면서 딱 거기서 끊어버리는 그런 어떻게 미국의 금융 당국의 좀 재빠른 수습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냐에 대해서 약간 다들 갸웃갸웃하는 측면인 것 같고 아까 서 기자 말씀처럼 만약에 정말 그 중국 최고위층의 지방의 그런 의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다시 부동산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의견이 올라갔다면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엊그제 나온 소식 보면은 중국은 사실 기준금리라는 게 없습니다만은 1년짜리 이제 기준금리 격인 금리를 0.1% 낮추는 데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뭘 하자는 거지 이런 약간 애매한 해석들이 나오니까 더 의구심이 가는 거죠. 중국 정부가 수습할 능력과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약간 거기에서 드는 이제 의문점이 원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연임을 확정한 이후에 공동부유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잘 살자. 물론 공산당이고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 기치가 나온 거는 맞습니다만 기존의 성장 중심으로 좀 달려왔던 거랑 갑자기 이제 방향이 너무 달라져서 그래서 중국 정부도 뭔가 큰 틀의 부양책은 과거만큼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또 최근에 보면은 이른바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LPR 금리를 어저께도 내리기는 했는데 그게 1년 만기 LPR 금리만 0.1%포인트 인하한 거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5년 만기 LPR은 동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이건 실망스러운데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건데 아직까지는 뭔가 그래도 부양을 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는 않는 거고요. 이게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는 경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뭐 불평등 차원의 뭐 이런 고려도 하면서 지금까지 쳐다봤던 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경제는 잘 가고 이 경제를 좀 더 건전하게 잘 가게 해야 돼라는 종류의 자신감이 있었던 건데 그게 일단은 무너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고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돈을 풀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소비가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 지난달에 그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3이었습니다.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로. 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일본의 대차대조표 불황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안 사고 근데 가게들은 이미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 소비를 하기보다는 빚을 갚고 빚을 갚아도 아무리 갚아도 집값은 떨어지니 저 빚은 계속 남아있고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소비가 안 되는 이 상황이 두려운 건데 네. 그래서 이 상황을 과연 금리를 내려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리처드 구 일본계 미국 학자 역시 이게 금리를 내려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정책을 써서 소비자들의 신뢰, 심리를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것에 금리를 아무리 내려봐야 사람들이 대출 다 받지 않는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죠. 중앙은행보다는. 그렇다면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너네 그렇게 찔끔찔끔 금리 내려서 그 효과가 나겠느냐. 너네 지금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인데 당장 금리를 팍팍 내려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부동산도 있고 소비 심리도 있고 부동산은 억제하고 싶은데 소비 심리는 좀 깨우고 싶고 이런 종류의 좀 비대칭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개선될 만한 이슈는 아니고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중국에서는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중국 걱정을 하는 게 정말 중국 걱정이라기보다는 우리 걱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는 좀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들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수출 제1의 국가였고 당연히 뭐 반도체 경기라든지 상당 부분이 중국 쪽 경기 상황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중국 쪽 상황이 저러하니 우리의 수출도 지금 부진할 수밖에 없고 중국 수출이 안 좋거든요. 지난달에 13% 정도 떨어졌답니다. 근데 계속 10%대 감소래요. 전년 동기 대비. 근데 이게 똑같이 우리나라가 같이 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8월 기준으로 지금 2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줄었다 그러거든요. 중국이 줄면 우리도 주는 겁니다. 중국 수출은 우리 수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재, 중국이 완성재니까.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준다는 건 결코 우리하고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올해 한 5%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좀 못할 것 같죠. 4.78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망치도 뭐 4.8 뭐 이렇게 4%대로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의 성장, 온 지구, 이 지구 모두 합한 성장의 3분의 1은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내년도 그럴 겁니다. 중국의 성장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의 성장이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환율도 그렇고 최근에 원화도 거의 위안화 흐름에 항상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좀 유사하게 갔었는데 위안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앞에서도 서영민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중국 당국이 또 어떤 결정을 뭐 휴가 시즌 이후에 어떤 것들을 내보이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있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장기전으로 가는구나. 그걸 좀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